청와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국정 파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사실상 아무것도 인계받지 못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 정부의 상당수 기록물이 전산 자료로 남아있지 않아 새 정부의 업무 효율성 저하는 물론 기록물법 위반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직접 주재했고 청와대는 미사일 발사 직후 대응 과정을 시간대별로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1시간 넘게 주재했습니다. 참석자도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이었습니다. 안보라인 인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미수습자 조은하 양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선체 4층에서 발견된 가운데 오늘 3층에서도 처음으로 사람 쇄골 부위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이 기적같이 이루어진 것처럼 미수습자 9명이 모두 돌아오는 일도 꼭 이루어질 것이라며 애타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유엔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한 뒤 국내 위안부 피해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즉각 합의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재단은 논평을 내고 일본은 더 이상 한일 합의 이행을 강요하지 말고 공식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 이후에 인수위가 없이 바로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새 정부에 인수인계를 한 내용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청와대가 이렇게 깜깜이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원인, 그리고 우려되는 점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넘겨준 자료는 회의실 예약 현황 같은 있으나 마나한 내용이 전부라고 합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중요 현안 관련 기초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외교, 안보 등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중요 현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원래 전현 정권이 인수인계팀을 짜고 각 실별로 어디까지 남길 건지 협의한다며 하지만 이번엔 자료가 하나도 남은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수받은 자료는 총무비서관실이 넘겨받은 100여 쪽짜리 현황 보고서 등이 전부입니다. 인수위 과정도 없이 당선 후 곧바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기 안정화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앞서 리포트 내용을 보면 현황 보고서 몇 장 준 게 전부다. 인수인계 절차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의 각종 보고서라도 들여다봐야 할 텐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스템에는 회의실 예약 내역 같은 실제 업무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들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 기록관이 청와대로 보낸 문서입니다. 청와대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정리해 넘기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겼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업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에 접속해본 결과 남아있는 자료는 단순 공지사항이나 회의실 예약 내역 등 기초적인 자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쓰던 전자시스템 이지원에 있던 각 실별 연간 업무 계획이나 과제 관리, 업무 성과 평가, 회의 관리 등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가 많은 자료들을 종이로 인쇄해 보고한 뒤 폐기할 건 폐기하고 지정 기록물로 묶어버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인계 자료는커녕 당장 처리해야 할 각종 현안들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찾아볼 방법조차 없는 겁니다. 지정 기록물은 목록이 공개되지 않아 지난 정부에서 어떤 자료를 폐기하고 어떤 기록물을 봉인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청와대 들어가 봤더니 아무 기록도 남아있질 않더라. 이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재윤 기자,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없었다는 건데 그럼 문재인 정부 쪽에서 받은 건 어떤 것들입니까? 네, 여러 명의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해봤는데요. 예. 지금 넘겨받은 자료 중에는 총무 비서관실에 넘긴 이 100여 쪽짜리 보고서와 또 다른 10장짜리 현황 보고서가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청와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의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만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넘겨준 건 현황 보고서 몇 장이다 이거고, 근데 실제 중요한 건 이제 현안 보고서일 텐데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청와대 측에서 받은 자료는 현안 보고서는 없고 현황 보고서만 있다 이렇게 예.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현황 보고서는 말 그대로 청와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관련한 이런 현황을 설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분류나 내부망 접속을 위한 아이디나 패스워드, 또 경조사 처리 이런 것들이 현황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사드 배치와 같은 현 국정과제 등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물려받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이전 정부에서 하던 내용, 진행 중이던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서는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전자보고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전자보고 시스템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고 이제 파악할 수도 있을 텐데 거의 없다는 거죠,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위민 시스템이라는 걸 썼는데요. 예. 이 시스템은 노무현 정부에서 사용하던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남기고 간 이 위민 시스템 안에는 메일과 공지사항, 회의실 예약 이런 단순한 자료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전임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자료, 그러니까 국정 현안 이런 것들은 다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는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작성한 문서와 그리고 결제받은 문서 등을 관리하고 또 문서의 비밀 등급을 정해서 따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업무 지시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위민 시스템이란 걸 썼는데 이게 바로 이지원을 대체한 건데요. 예. 새 정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시스템 안에 남아있는 건 사실상 없었다 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한번 인수인계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남겨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박근혜 정부 때 전자 시스템에 남긴 자료들 그게 지금 없다는 건데 그걸 다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이 박근혜 정부가 전자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시스템을 모두 폐기한 건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아예 그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도된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만일 중요한 문서들을 뽑아서 보고하고 폐기를 했거나 예. 아니면 기록물로 봉인을 해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번 정부에서는 이 자료들을 찾아서 보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2012년, 13년이죠. 초에 박근혜 정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까 조난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도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청와대 측에서는 지난 정부가 축적한 인사 관련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는 바람에 인수받지 못했다. 그래서 조난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사실 인수인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요. 이번 정부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직후에 바로 출범한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더욱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이 조난 자료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기록도 받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 외교 안보 현안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예상이 되고요. 또 국정농단이나 이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그런 진상규명 절차 역시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수인계의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은 기록물 폐기와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서 역시나 청와대에서 좀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겠군요. 자, 정치부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도 추가 인선 발표를 했습니다.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무수석을 맡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청와대 인선을 보면 이른바 친문재인 그룹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추가로 인선한 수석은 모두 3명입니다. 정무수석에 임명된 전병헌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삼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원만한 소통이 인선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얼마나 합리적인 자세로 협력할 수 있는지 최선의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 그리고 국민통합을 담당하는 사회혁신수석에는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이 임명됐습니다. 사회수석에 임명된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은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장을 지냈으며 도시정책 분야 전문가로 꼽힙니다. 추가 인선에 따라 이른바 서울시 인맥이 문재인 정부 전면에 포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임명한 수석 6명 중 3명, 그러니까 절반이 서울시 인사고 비서실장도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시 경험이 국정운영 훈련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비행거리가 700여 킬로미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본 방위상은 고도가 2000킬로미터가 넘기 때문에 신형 미사일이 개발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직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지시했고 오전 8시부터는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분단위로 미사일 발사 대응 상황을 상세히 공개했는데요. 역시 이전 정부에서는 없던 일입니다.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를 소집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청와대 위기관리 상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NSC가 열렸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41분 만에 문 대통령은 해당 상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이후에 즉각 NSC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7시에 시작된 회의는 우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1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후 8시부터는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예. 그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문 대통령은 우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북한이 이를 오판하게 해선 안 된다며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추진 상황을 점검을 하고 이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의 외교안보 담당자와 또 주변국, 관련국과의 전화 협의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청와대에 따르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오늘 오전 25분 동안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통화에서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앞으로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합의했습니다. 예. 김관진 실장이 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다. 지금 박현주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렇게 김 실장이 아직까지 청와대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도 사실 잘 몰랐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아직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짜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임명됐던 외교안보 인사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김관진 장관 이외에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아직 외교안보 인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청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선 기간에 외교자문 단장을 맡았던 정의용 전 대사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내일 방한할 예정인 미국 백악관의 한반도 담당자들과도 ETF 차원에서 만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미사일의 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 발표, 일본 발표, 그리고 또 미국 쪽의 얘기가 좀 다르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30분 정도를 날아서 비행거리는 700여 킬로미터라고만 밝혔고 아직 추가적으로 종류라든가 또 고도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본 방위성은 해당 미사일의 고도가 2000킬로미터가 넘기 때문에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요. 또 이와는 다르게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은 낮다며 북미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자, 조금 전에 청와대 연결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오늘 회의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했습니다. 참석자들도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이었는데요. 자, 북한에 대한 시각,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른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 그대로 남아있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모습입니다. 좌우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새 정부 인사론 대통령을 빼면 임종석 비서실장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정도입니다. 회의도 중간에 문 대통령이 주재한 걸 빼면 1시간 남짓은 김관진 실장이 주재했습니다. 당장 새 정부가 대북 정책이나 외교안보 정책에서 전임 박근혜 정부와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 전임 인사들이 계속 근무를 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에 들어간 뒤 대선 직전에도 사드 배치를 강행해 논란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제한된 인사 플레이에서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을 다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거친 뒤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주재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중국에서는 오늘 1대1로 정상포럼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사실 위주로만 보도했습니다. 환구15는 발사 소식을 아예 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의 모든 관련국은 지역 긴장을 더 악화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례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29개국 정상 130여 개국 대표단을 불러놓고 대내외에 힘을 과시하던 중국이 당혹감을 넘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번 발사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러시아를 거론했습니다.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서 매우 가까운 곳을 통과한 것을 강조한 겁니다. 미 CNN은 북한 미사일의 탄착 해역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97km 떨어진 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루 만에 이루어진 시험 발사에 대한 경고의 의미입니다. 중국의 1대1로 포럼 개막식 날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응수하면서 남북 미중 간에 조심스레 이루어지던 북한과의 대화 탐색전은 당분간 교착 국면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어제 세월호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JTBC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어제는 누구의 유해다 이렇게 밝히지를 않았지요. 다시 가족들의 양해를 얻어서 조은화 양으로 추정되는 유해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인양 이후 처음으로 배 3층에서도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유해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목포 신항에서 43일째 취재 중인 이가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그동안 유해들이 발견된 곳은 4층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3층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배 3층 우현 중앙구역, 선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늘과 맞닿은 가장 바깥쪽 부분에서 사람뼈로 추정된 유해 3점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18일 선체 내부 수색 착수 이후에 3층에서 뼈가 발견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 지점은 기존에 특정 미수습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목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닷물 등의 영향으로 선체 곳곳으로 유해가 흩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원은 국가수 DNA 검사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어제 두개골과 상체뼈가 발견됐던 4층 선미의 여학생 객실 구역에서 뼈 한 점이 또 발견됐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지난 10일 이후에 오늘까지 닷새 동안 계속해서 뼈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 어제와 오늘 4층 선미 쪽에서 수거를 해서 선체 밖으로 따로 가져나와서 분류를 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뼈가 3점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속속 미수습자의 유해일 가능성이 있는 뼈가 계속 발견이 되는 건데, 자, 어제 발견된 뼈의 경우에 조은화 양의 유해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결국 국과수의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뼈가 발견된 구역이 은화양의 위치가 추정됐던 곳이고 또 앞서 해당 구역에서 은하양의 유류품도 발견된 적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신원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저희는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또 동의를 얻어서 오늘부터는 조은하양으로 추정되는 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DNA 검사는 검사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현장에서도 신원 확인 작업이 이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곳 목포신항 부두 안쪽에 있는 안치실에서 국과수 전문가들이 치아 검식을 했습니다. 미수습자의 과거 치과 진료 기록 등은 이미 가족들이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진료 기록과 어제 두개골에서 나온 이 치아를 서로 비교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이 검식을 통해서 명확하게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신원 확인 수단을 동원한다는 취지에서 계속해서 이 검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가혁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오늘 이제 수색 작업이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미수습자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식사를 하다가도 유해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식사를 멈추고 당장 부두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초조하게 수색 작업을 지켜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다연 양 어머니 박은미 씨는 배 인양도 어려울 것이다,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기적처럼 인양이 됐다면서 9명도 모두 가족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목포신항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당시에 2달 넘게 시신 수습 등 유족 지원 업무를 하던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저희 JTBC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요. 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세월호 업무와 자살은 연관성이 없다. 심지어 세월호와 자살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런 주장까지 펴면서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죠. 자, 그런데 3년 가까이 소송을 끌어오던 공단이 최근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유족 지원 업무를 맡은 전남 진도경찰서 김모 당시 경위. 거의 날마다 살았어요, 날마다. 그 유족들하고 일하면서 거의 안 들어갔다고 봐야죠. 이렇게 70여일이 지난 2014년 6월 26일, 김경희는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유족이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살은 승진 탈락에 따른 좌절과 과한 음주 탓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됐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월호 사고라는 대형 재난에 투입돼 통상적으로 겪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곧바로 항소에 나선 공단은 세월호 업무와 자살을 연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초 재판부는 공단 측 주장을 막연한 의심 내지 추측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여부를 검토하던 공단은 지난달 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세월호 참사 중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노고를 이제라도 인정받아 다행이라며 다시 보상금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 첫 출근을 하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오후 2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통이동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나흘 만입니다. 이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제청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번 주 중에 협의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 급한 것은 후보자 본인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이미 지난 12일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20석에 그쳐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야당은 아들 병역 문제, 상속재산 늑장 신고 문제를 벼르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떠한 문제든 간에 제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성실한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연일 협치를 요청하는 가운데 이번 인사청문회가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이렇게 청문회를 앞두고 야3당은 본격적인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바른정당은 당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배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7월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뽑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비대위 대표 권한 대행을 맡아온 정우택 원내대표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고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도 연일 신보수주의를 강조하고 있어 당 대표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 일부도 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원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사퇴한 국민의당은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김동철, 유성혁, 김관영 의원의 3파전으로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검증과 바른정당과의 연대 문제 등 당장 숙제가 많습니다. 소속 의원 수가 20명으로 가까스로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바른정당은 내일부터 이틀간 연찬회를 갖습니다. 연대나 통합 또는 자체 결속이든 향후 당의 진로가 최대 현안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 피해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내 기업도 최소 4곳이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랜섬웨어에 감염된 국내 인터넷 주소 IP도 4,000개가 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찰기구인 유로폴은 지금까지 150여 개 나라에서 20만 건이 넘는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데 보안업계는 보안 패치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유엔이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미흡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한 건데 이제는 국내 위안부 단체들을 중심으로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내놓은 한국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구제권을 규정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14조에 비춰볼 때 합의 내용과 범위에 미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가 38명 생존해 있다며 위안부 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기억재단은 논평을 내고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 정부 모두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 해당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한일 합의를 지지한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고요. 이 보고서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거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도 유엔 권고에 따라 위안부 합의를 개정하거나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발표문 형태의 합의 수준이라며 재협상이 안 돼 폐기되더라도 국제법상 위반될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21세기판 육해상 실크로드를 뜻하는 1대1로 정상포럼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총 3천억 위안, 우리 돈 49조 원의 기금으로 관련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1,000억 위안을 추가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포럼 기간 동안 30여 개국과 무역협정도 체결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을 견제해온 미국도 대표단을 파견해 북핵 6자 회담의 당사국들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갑자기 사라진 미국인 남성이 사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호텔 지하의 환풍구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건데요. 정작 본인은 술에 취해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을 못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호텔입니다. 사람 한 명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호텔 벽면을 따라가자 지하로 이어지는 환풍구가 나타납니다. 미국 국적 교환학생 엘모 씨가 환풍구 안에서 발견된 건 지난 12일. 엘 씨는 지난 9일 새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홀로 귀가하던 도중 사라졌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환풍구에 사람이 갇혀 있다는 호텔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된 겁니다. 구조대원들은 L씨를 구하기 위해 환풍구 배관까지 잘라내야 했습니다. 유압장구 있죠, 버스에. 유압장 끼워줘요. 거기 잘라버릴게요. 거기 잘라서. 구조 당시 탈진 증세를 보였던 L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완전히 술에 만취돼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호텔 측은 만취 상태에서 화장실을 찾던 중 지하 1층 높이의 환풍구로 추락한 것 같다며 소독업체가 우연히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소통과 힐링, 이 새로운 트렌드는 여행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주 농촌의 생태 속으로 관광객들을 초대하는 에코파티가 눈길을 끕니다. 최충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드넓은 초록벌판을 따라 걷다 숲으로 향합니다. 트레킹을 하는 동안 각종 나무 등 식물은 물론 제주 특유의 지형지물에 대한 해설도 제공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니까 여기 마을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또 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에코파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제주 농촌의 생태관광지에 초대해 직접 자연을 느끼고 이야기하며 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초록 들판에 갖춰진 빨간 소파에서 햇살을 맞고 처음 만난 이들과 차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무 조각에는 각자의 소원을 적고 조격장에서는 도시에서 쌓인 피로를 풀어냅니다. 일상에서 조금 찌들었던 게 힐링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무척 좋습니다. 올해 한남리에서 시작한 에코파티는 다음 달 선을일리, 6월 청수리와 무릉일리, 7월 하래일리, 9월에는 예래동에서 이어집니다. 신청은 제주생태관광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을 갈아치웠던 한화의 김태균 선수가 또 한 번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일본 이치로 선수가 보유한 연속 경기 출루 아시아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전효희 기자입니다. 김태균의 방망이는 첫 타석부터 날카롭게 돌았습니다. LG 선발 임창규의 직구를 받아쳐 중견수와 만타로 연결합니다. 김태균은 지난해 8월 7일 NC전 이후 69경기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루했습니다. 지난달 한국 프로야구 신기록인 64경기를 넘어 이치로가 1994년 세운 아시아 기록과도 타이를 이뤘습니다. 국가대표 중심 타자 김태균은 정확도와 장타력을 고루 갖췄고 스트라이크와 볼을 골라내는 선구안도 뛰어납니다. 지난해엔 100개 이상의 볼넷을 기록했고 최근 5년간 4번이나 출루율 1위에 올랐습니다. 김태균은 아시아 기록을 넘어 메이저리그 테드 윌리엄스가 1949년 작성한 84경기 연속 출루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잠실에선 김태균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LG가 한화를 4대1로 꺾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LG 최은성은 6회 보기 드문 그라운드 홈런을 뽑아내며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문학에선 SK가 9회 터진 김동엽의 끝내기 홈런에 힘입어 선두기아를 4대3으로 따돌리고 5할 승률에 복귀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오늘은 청와대 비하인드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삼청동 집 구하기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청와대 직원들 얘기입니다. 대통령 내외는 어제 청와대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근무 모드에 돌입한 건데요.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청와대 직원들도 출퇴근이 편한 청와대 인근의 삼청동이나 평창동을 찾아서 본격적인 집 구하기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따로 집을 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략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 마련을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먼저 발표한 총리는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외부 행사도 종종 열리기 때문에요. 굉장히 위치나 그리고 내부가 또 일부는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도
공간이 있습니다. 삼청동에 있는데요. 아직 이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참 그 초대 비서실장을 맡았던 그 문희상 의원은 이 비서실장 공간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청와대 내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정문 외에 한 군데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하고 통하는 하나 있어요. 거기 오셔서 뭐 좋아하시는 약주도 드셨고 뭐. 예. 지금 민정수석, 정무수석, 뭐 몇 자리가 이제 발표가 났는데 수석들도 그럼 관사는 없는 겁니까?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 이 수석들은 따로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민정수석 시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푸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책에도 찾았는데요. 부산에서 올라와서 처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왔는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관사가 없어서 이제 평창동에 조그만 전세를 얻었다. 이런 내용을 책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고 하면 워낙에 힘센 자리여서 관사가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문재인 당시 변호사도 몰랐던 거군요.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친하게 지내요입니다. 누구 말이냐면요. 이제 관저에 들어간 김정숙 여사의 말인데요. 관저에 들어가서 이 김 여사가 이제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요라고 말을 하면서 인사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제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 대신 여사로 불러달라고 이렇게 언론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뭐 누군가의 부인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인 인격으로 좀 인정을 해달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어제도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이제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홍은동 자택에 누가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라면이나 드시고 가시라 그러면서 뭐 손을 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오른쪽에 그 뒷모습이 김정숙 여사고요. 왼쪽에 조끼 입은 분. 그렇습니다. 왼쪽이 민원인인데 저렇게 이제 라면이라도 좀 드시고 가시라고 민원인에게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이끌었는데 실제로 뭐 대접을 해준 건 라면은 아니었고요. 뭐 비빔국수나 족발 뭐 이런 음식들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김 여사가 지금 연일 아주 엄격한 격식을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취임식 때 사진을 좀 보시면요. 한복 대신 일반적인 정장을 또 차려입었고 그리고 뭐 이삿날에는 아주 편안한 옷차림으로 짐을 나른다든가 뭐 하는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신선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앞으로 이게 계속 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자, 근데 전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혼자가 아니어서 별 필요가 없었는데 비서실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챙기는 조직이 따로 있죠? 네, 제2부속실입니다. 비서실 산하에 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보시면 이 비서실 산하에 있는 그 제2비서실의 인물들이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중간이 안봉근 전 그 실장이고요. 그리고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인데요. 결혼을 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제2부속실을 없애지 않고요.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외된 계층을 살피는 민원 창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곳을 남겨뒀습니다. 저 세 사람이 챙긴 건 최순실이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소외된 계층으로 봤던 모양이죠. 네, 결국은 최순실을 도운 조직이 된 건데요. 아직 그 새 정부의 제2부속실 인사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의 새로운 모습만큼 관련 조직도 조금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패자의 휴일입니다. 네, 대선이 끝나고 이제 첫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 패자들의 휴일은 어떤지, 주말은 어떤지 이렇게 관심이 좀 쏠립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 일정은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명의 후보가 모두 말 그대로 휴일다운 휴일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두 주말을 좀 집에서 쉬면서 이제 그간 선거 때 도와줬던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보면 선거에서 지고 나면 뭐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도 반갑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데 이번에도 대체로 그런데 홍준표 전 지사만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나오더군요. 네, 유일하게 지금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홍준표 전 지사입니다. 사실 12일에 홍 지사는 가족이랑 휴식을 좀 취하겠다면서 미국으로 갔는데요. 활동은 오히려 가장 많습니다. SNS에 끊임없이 글을 올리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대선을 끝나고 11번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패션 좌파들을 볼 때마다 역겨움을 느낀다고 하면서 유승민 의원 등 이런 바른정당의 몇몇 의원들을 겨냥하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 서민 코스프레하는 패션 좌파는 유승민 의원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뭐 청와대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과거에 이제 유승민 예. 의원이나 아니면 바른정당 몇몇 의원들에 좌파. 대해서 그런 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패션 좌파라는 얘기를 예. 계속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는데요. 낮 기온이 서울 20도, 광주 22도 등으로 오늘보다 1에서 2도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1에서 3도 낮아서 일교차는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이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주의 수준인 곳도 있겠습니다. 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